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수기 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심수를 강의하다가 이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심수를 공부하시던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반은 그렇게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수를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니까 침을 배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국에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침술인을 의료인으로 따진다면은 전국에 있는 어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도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죠. 그건 왜냐 하니까 누구나 손쉽게 어디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장소에 또 그런 곳을 강의를 하는 장소에 가시면은 아무런 연령이나 학력이나 기타 어떠한 조건에도 제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입학 조건이라는 게 일단 없고, 또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말하자면 부류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침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 또 강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 형편에 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좋은 분위기가 한국에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란다든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죠. 그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정에 이제 회비, 그때는 학비라고 그러지도 않았죠. 학비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울 수가 없다는, 가르칠 수도 없다는 그런 침술 과목을 어떻게 학비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한국에서의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침술 공부를 하는데 학비가 아니고 회비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친목단체 또는 이제 전문 업체에서 같은 업종을 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목표와 같은 사업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협회 성격 이랬을 때 이제 회비 이런 건데,
학비라는 거는 좀 다르죠. 학비라는 것은 학비를 내질 않으면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좋은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다. 군사부 일체. 임금님, 나라님과 부모님과 스승, 선생님, 스승님은 동일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아빠한테 그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공학금 안 내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나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국민이 아주 건강한 국민이고 또 일 열심히 하는 국민, 재주가 있는 국민, 똑똑한 국민, 세금 잘 내는 국민, 뭐 준법 정신이 확실한 그런 국민,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오는 그런 국민, 그런 국민을 이제 선호하죠. 나라님께서는. 뭐 나라님께서 뭐 도와준 게 하나도 없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국민이라 할지라도 좌우튼 나라님 앞에는 그러한 성과를 내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국민, 그런 국민을 나라님은 좋아하죠. 요즘은 뭐 나라님이 없으니까 누가 나라님입니까? 요즘은 뭐 나라님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앞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극기 앞에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태극기 앞에 뭐 이런 거죠. 그런 앞에 이제 어떤 그 좋은 명예로운 아니면 훌륭한 성과를 냈다. 뭐 이런 국민. 예, 그것이 이제 나라님의 사랑. 나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국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이제 다르죠.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못났으면은 못난 자식을 더 이렇게 안쓰럽게 여기고, 더 불쌍하게 여기고, 또 마음도 더 퍼붓고, 물질도 더 퍼붓는 그런 사랑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바보스러운 사랑.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게 뭐, 사실 그 뭐, 똑똑하고 뭐 다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짜증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르다 이거. 나라님의 사랑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다. 뭐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떤 부모가 자기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부조리라는 게 다 그 뭡니까? 고관 대작들의 그 자녀분들의 부조리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군대를 간다 안 간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뭐 군대를 갔냐 안 갔냐, 뭐 직장일을 잘 들어갔냐, 뭐 백을 써서 들어갔냐. 백을 써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남들이 백을 써서 들어갔다는데 제가 그거 뭐 배 아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은 잘 됐다 그러면은 제가 뭐 때문에 그걸 뭐 배 아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힘 있는 부모, 백 있는 부모 있어가지고 그 자식이 덕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식이든지 덕을 안 봐야 됩니까? 아무도 덕을 안 봐야 돼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그런 건 아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부모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뭘 했다. 저는 뭐 이미 와가지고 뭐 맨주먹으로 이렇게 왔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모한테 덕을 안 받다? 그것도 진짜 생각이 없는 자식의 얘기죠. 부모가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젖먹이 때 다 키워주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6.25 지나가지고 전후 세대다 해가지고 그 뭐 먹을 것도 없는 한국 땅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제 국민학교 교편을 잡고 계셨었는데 뭐 전쟁 나고 그러니까 뭐 국민학교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들은 말에는 그 요만한 쟁반에다가 이제 저를 업으시고서 이제 어리니까 등에다 업고서는 쟁반에다가 사탕을 팔러 길에 댕기셨대요. 사탕, 눈깔 사탕 같은 거 뭐 그런 거 길에서 사람들이 사 먹었나 봅니다. 그걸 이제 생업으로 뭐 하셨다. 그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또 하는 것이 부모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다. 그걸 뭐 그렇게 부모가 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나무랜다? 그것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시기 질투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아 글쎄 그게 균등한 기회 속에 그 부모를 좀 잘 만난 사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 부모 못 만난 뭐 못된 그 무능력한 부모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사랑은 다르다. 군사부 일체라 그랬지만은 그 개개인 개체 자체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은 이제 그래서 임금님의 사랑하고는 다르다 이런 거고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도 부모님과 똑같다. 군사부 일체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러면 부모님하고 똑같이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죠. 선생님은 공납금을 안 내면은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납금을 안 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중지했다. 그런 선생님이나 학교를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또 못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학생을 안타깝게는 보지만 그 학생한테 뭐 전폭적으로 사랑을 퍼붓진 않죠. 그거 뭐 비생산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놈들을 가르쳐야지. 예. 뭐 못하는 놈들 뭐 가르쳐서 중간치 만드는 거 뭐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선생님이 바라는 일이겠어요? 선생님이 바라는 일은 뭐냐? 천하의 영재를 얻어가지고 천하의 천재를 제자로 둬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빈통 맞은 소리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이런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못 받죠. 그러니까 군사부는 일체지만은 다 소중하고 똑같이 참 우리가 존중을 하고 모셔야 되지만은 그 군사부 각자는 각 개체는 스타일이 틀리다. 그런 거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나라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것을 바라야 되느냐. 어떤 의무를 지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고. 부모로서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참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한테 감사하는 거 그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거고 선생님은 뭐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친다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은 그 학생이 그걸 배우고자 했을 때 또 학생이 영특했을 때 그거 가르칠 맛이 나고 가르치는 보람이 또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뭐 다 사회에 나가서 병신 노릇이나 했다.
그런 학생들 선생님이 계속 또 가르치고 싶겠어요, 진짜? 자기는 장관이 못 되고, 자기는 대통령이 못 되고, 자기는 뭐 위대한 과학자가 못 되고, 예? 유명한 사람이 못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은 다 각기에 나가서 다 한 자리씩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바라는 게, 그게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생님을 참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부모님을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나라님도 마찬가지. 국가도 그렇게 하늘같이 우리가 소중하게 국가에 보이든 안 보이든 충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때, 여기서는 엔트라다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소개 화면. 예. 각 프로그램마다 이제 소개 화면들이 있죠. 9시 뉴스 그러면 짱짜장 해가지고 뭐 9시 뉴스 뭐 어쩌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텔레비에서 하는 이제 보통의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 이제 엔트라다라 그래요. 까라툴라데 엔트라다. 스페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정한 어떤 시간에 그 일정한 음악과 어떤 일정한 글씨나 어떤 화면이나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제가 오늘은 화면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애먹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거 다룰 줄을 몰라요. 기계 다룰 줄을.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글씨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맞췄어요. 쫙 맞춰가지고 조금 그럴듯하게, 네, 그 까라툴라데 엔트라다 프로그램 시작하는 화면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까라툴라가 아까우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녹화를 잠깐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앉아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제가 강의를 서울에서 하고 있을 때 뭐 각기각층의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인상에 남는 것은 역시 이제 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얻어먹은 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죠. 뭐 조 선생님 오늘 식사를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면은 오늘 뭐 수출이 한 건이 잘 돼가지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 받아왔다고. 네, 그래서 식사 낸다.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감정원에서 감정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물이 뭐 이게 뭐 10억짜리인데 감정을 좀 잘 해주셔. 그러면은 이제 한 13억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를 팔 때 자기가 좀 유리하다 그거죠. 그럴 때는 이제 감정사 재량에 의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값을 올려주고 뭐 그러는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고마워가지고 교통비라도 주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분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강의 시간에 쫓아와가지고 공부가 끝나면은 식사하러 가시죠. 그럼 또 밥을 또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지요. 도 이래서 뭐 교통비 좀 받았다고 뭐 그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이제 음악을 하시는 음악가인데 대중음악하는, 말하자면 딴따라죠. 딴따라 하시는 분인데 침수를 공부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제가 가끔씩 또 기분이 또 나면은 그 오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오음, 궁상각치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전음악에서는. 그래서 각 장부마다 자기가 가지는 높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보통 음색의 이 톤,
이 높이가 저는 이제 허스키면서 낮으면서 아주 그냥 들으면 피곤한 밥맛 없는 이런 목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톤이 또 높고 맑으면서도 아주 그 호소력이 있는 뭐 그런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 그런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침구학에서는 각 장부에서 5장에서 음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공상각 치우다 물론 발음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높이 그 보통 자기의 발성하는 데에서 그 높이 고저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낮은 보통 여자들의 목소리는 남자들의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가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 고음 자리표, 높은 자리표라 그러죠. 높은 자리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있는 거는 여자들이 부르는 거. 남자들이 부르는 멜로디는 낮은 자리표 이렇게 해가지고 점 딱딱 찍어 있는 거. 낮은 자리표에 있는 거는 남자들이 부르는 그 멜로디를 이제 그렇게 그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이 보통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의 말씀은 또 뭐냐 하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을 침수 공부를 하면서 더 재미나게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각 장부의 감정에 따라서 그 음악의 높낮이가 조절된다. 또 음악의 그 화성학이 결정된다. 화성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에스칼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음조, 단음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장음조와 단음조로 두 개를 이렇게 나누지만은 다시 장음조와 단음조는 세 가지로 또 다시 나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침구학에서 보면은 이런데 이제 양의 경락이 있죠. 네, 몸에 이렇게 햇빛 많이 받는 부분, 양의 부분에 세 가지 경락이 있다. 또 음의 부위, 이런 이제 근을 조금 받는 부위는 이제 음의 부위가 되겠어요. 음의 부위에도 경락이 세 개가 있다. 음경이 세 개가 있고 양경이 세 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도 장조는 이제 양에 해당되는 밝고 명랑하고 경쾌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스케일의 이제 그런 음의 배열에 이제 음악이 진행되는 것이고, 단조는 음적인 분위기, 좀 슬프고, 좀 철학 맞고, 좀 느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 있을 때는 이제 단음계는 우리로 말하면 이 음경에 해당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참 그거 신비롭다고. 침술과 어떤 음악과의 어떤 그런 관련된 거, 또 인체가 느끼는 감정, 또 신체적인 어떤 본성과 어떤 음악의 표현 방식과 어떤 그런 연관이 있다. 이것은 음악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피아노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보면은 검정 건반과 하얀 건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얀 건반을 많이 칩니다. 하얀 건반은 이제 도로 이렇게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죠. 그게 이제 하얀 거를 순서대로 통통통통 치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죠. 피아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도레 사이에 이제 검은 건반이 하나 있고, 레미에 검은 건반이 하나 있고, 미파는 반음이니까 하얀 건반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파솔 거기에 까만 건반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까만 건반이 하얀 건반들 사이에 쭉 박혀 있습니다. 그 까만 건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도레미솔라에 해당되는 그런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레미솔라에 해당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까만 음이 자연계의 원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까만 음이 원음인데 도레미솔라 이것이 원음인데 그것을 뭐 18세기인가 그 베토벤 뭐 슈베르트 뭐 내나라 하는 음악가들 다 있을 때 전 세계 음악가들이 뭐 비엔나인지 뭐 어딘지에 모여가지고 음악가들 회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때에 전 세계에 있는 음계를 좀 조정하자. 말하자면 침구학에서 말하면은 14경락, 12경락 뭐 이런 게 많긴 있고 뭐 몇 혈, 뭐 300혈, 400혈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통일합시다. 뭐 이런 학술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12음계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왜 12음계, 5음을 원음으로 하는 그 옆에다가 반음을 쫙 붙여서 하얀 건반을 만든 그 음계를 전 세계 사람이 그걸로 하기로 통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의 악보나 모든 연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세계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음악을 느끼는 본성과 맞아졌기 때문이다. 그 어떻게 해서 맞아졌느냐? 왜 맞아졌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해라. 아이 또 어떤 의사분들도 그 삐딱한 질문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선생님 사랑 별로 못 받아요.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배워서 자기가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려면 뭐 삐딱한 거 찾아가지고 질문이나 먼저 이상한 질문하고 수업 분위기나 망치고 그런 학생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아라 그래요. 문제아.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12음계를 했는데 그 12음계라는 그 자체 12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음악 이것이 우리 침구학에서 말하는 12장부 12장부 언젠가 한번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근데 색깔에서도 12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색, 원색, 삼색이 있고 물감의 원색, 삼색 빨강, 노랑, 파랑 이건 뭐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겠죠. 네, 원색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본 색깔이다 이거니까. 빨강, 노랑, 파랑이 있는데 이것이 음의 색깔이 있다. 음의 색깔은 뭐냐? 물질의 색깔이다. 이 물이 이게 음이에요. 공기는 양. 그러니까 의사들 가르쳐 보면은 맨날 음양탄 찾는다고 음양. 그 음양 안 빼고 그거 공부할 수 없나?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신경질 낼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의 대명사격으로 음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을 뭐 일반 진료하는 과정에서 쓰질 않죠. 그래서 일단 음은 물이 음이다. 그러면 공기가 양이다. 네. 땅이 음이다. 그러면 하늘이 양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태양이 양이다. 그러면 뭐가 음입니까? 달이 음이다. 달만 음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는다. 그런 뜻이죠. 지구가 이렇게 해서 뺑뺑 돈다 이거예요. 해를 받는 쪽은 지구에서도 양의 부위 속에 있다. 지구가 돌아가지고
해를 안 받고 반대편으로 돌았으면 깜깜하죠. 그러면 이제 음에 들어있다. 그걸 밤이 지나쳐 간다. 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해를 받기 시작하면은 아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이제 양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하는데 종로가에서 대전에서 한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라는 분이 키도 작다할막하고 호리호리하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 사람의 그런 관심도 모으지 않는, 관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냥 몸도 조그맣고 생김새도 소박하게 생긴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니까 나이는 95세, 95. 직업은 뭐냐 하니까 스님이에요. 스님. 절에서 사세요. 스님이에요. 이분이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스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 공부를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대전 어떤 뭐 절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 종로에서 젊은 침 선생님이 침 강의를 아주 스마트하게 한다고, 참신하게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들으려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95세신데 그러면 이거를 배워서 어떻게 뭐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침을 놔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그저 배우는 게 좋아서 왔노라고 그러면서 먼 길 오다 보니까 아주 자기는 피곤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젊은 선생께서 침을 하나만 놔줬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누우시라고. 뭐 이제 강의장에 옆에 이제 소파도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자 이렇게 쭉쭉 모아가지고 그럼 여기 잠깐 누우시죠. 그러니까 침을 하나 딱 놔드리는 거예요. 족삼리도 하나 딱 놔드리고 어떤 때는 또 태백에도 하나 딱 놔드리고 제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씩 놔드려요. 그러면 이분이 좋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강의를 이렇게 앉아서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를 이렇게 이제 칠판하고 일하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딱 상에 엎드려서 이제 졸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잡니다. 취침. 딱 하고 얼굴을 그 책상에다 파묻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 해가지고 이제 쉬죠. 그러면 또 딱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은 침 하나만 놔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침 하나 놓읍시다. 신문혈은 이렇게 놓습니다. 스님한테 딱 그걸 하나 놔드려요. 그러면 또 한 10분 이렇게 침 맞고 누워 계시다가 또 이제 강의 후반, 강의를 또 들으세요. 10분 있으면은 또 이렇게 누워서 잤다가 또 10분 지나면 일어나서 이렇게 듣다가 시간 끝나면 이제 가세요. 대전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간대요. 그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성함은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알지도 못했고 제가 뭐 강의하는데 뭐 거기 오신 분들 성함 뭐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뭐 강사다 해가지고 그냥 수업하고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 이름을 잘 몰라요. 이제 얼굴하고 그 사람의 그 직업, 그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알죠. 환자들도 여기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한테 누가 소개해서 왔냐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환자 이름을 딱 댑니다. 어떤 환자가 소개했다고. 그럼 저는 몰라요. 근데 그 환자 이름을 대는데 모른다 그러면 또 인사가 아닌 것 같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럼 그분이 어디 사시는 뭘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사는데 그 사람 일을 뭐 직업이 이렇다고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왔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허리가 아팠었는데 직업이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이제 찾죠.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제가 이제 이름도 모르죠. 또 스님들이 이름 뭐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뭐 그 이상한 이름 말이죠. 뭐 절간에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 옆에 뭐 돌멩이 이름이 뭔데 그 돌멩이 이름을 제 이름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 자기 이름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강의를 참 오랫동안 그렇게 대전에서 올라오시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침 하나씩 놔드리고 강의 시간 전에 또 하나씩 놔드리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이제 저는 그분을 고승이라고 불러요. 노승. 나이 많으신 스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뭐 제가 뭐 거창한 이 음식을 뭐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의하다가 뭐 내일 또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거지. 전 내일부터 뭐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그동안 뭐 저하고 공부하시느라고 그냥 참고 공부하시느라고 말이지 고생 많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안 돼요. 그 침술 강사라는 게 그 뭡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뭐 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강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그저 뭐 잘 적응하고 지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이민 나왔다 그랬죠. 이민 나올 때는 뭐 제가 이민 가려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보사부에 있는 나으리께서 절더러 웬만하면은 앞당겨서 외국에 나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또 뭐 나온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뭐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뭐 인사드리고 이미 나올 주제도 못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형제들한테도 인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한테만 그저 하루 전에 가서 잡채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나왔고 했는데 이미 나가지고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냐. 노동허가 받으러 뭐 노동부에 댕기면서 이제 시비 걸고 댕겼던 얘기도 이제 제가 해드렸고 의사들 어떻게 붙잡아서 공부를 시작했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고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은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냈겠구나. 그 그림이 이제 조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민을 이제 와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바쁘죠. 모든 게 새롭고, 배울 것이 또 많고, 적응해야 될 게 더 많고,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대사관에서 대번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 원장님 대사관은 우체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뭐 누가 한국에서 편지를 대사관으로 보냈나?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뭐 편지 저한테 온 편지가 저를 못 찾아가지고 여기 우체국에서 대사관으로 갔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건 아니고 대사관에 소포가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누가 나한테 소포를 보내나? 나는 이미 나서도 뭐 한국에서 뭐 라면 하나 가져온 것도 없고 뭐 고추장 된장 그런 것도 나는 이미 나서 먹는 사람 아니고 뭐 때문에 한국에서 뭐가 왔나 도대체? 이민 올 때 양말 3쪽 갖고 왔는데 그 양말은 아직까지 그냥 있고 뭐 때문에 뭐가 왔겠나? 저 이제 궁금하죠. 집에서 뭘 보내줬다? 아니 뭐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없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말고 대사관을 갔습니다. 대사관을 가니까 이게 대사관으로 왔습니다 해서 상자를 하나 내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사관에 왔을 때 대사관에 편지가 하나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지하고 소포를 받았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여차여차한 한국에서 종로 5가에서 조훈 선생님한테 침수를 배웠던 학생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이 조 선생이라는 양반이 이민을 갔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스페인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헤어진 지가 뭐 모르는 사이에 헤어진 지가 제법 됐는데 이 선생님의 생일이 1월 26일이라고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생일 선물을 좀 보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을 갔다 그러니까 스페인 대사관에서는 이 조훈 선생님이 어디에 사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물을 좀 전해줘라. 그게 이제 그분이 대사관 앞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 상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참 옛날에 한국에서 침술 강의할 적에 그 어떤 학생이 보낸 선물 같으니까 가져가시죠. 그래서 참 그 선생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는 게 참 귀한 일이라고 자기들이 볼 때 참 흐뭇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족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족자. 벽에다 이렇게 터르륵 해서 탁 내려서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족자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족자를 지금 저희 그 시골집에 걸어놨는데 제가 그 집에 뭐 가서 바깥에서 공사하느라고 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바깥에서 공사하다가 그냥 또 먼지 뒤집어 쓰고 또 오고 그렇게 요새 댕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뭐 또 들어가면 또 일할 게 많이 있겠죠. 그 안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 그 복도에 딱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족자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족자에 이제 이렇게 붓글씨로 목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한 족자에는 그 앞에 까라툴라데 엔트라다에서 보셔서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기억 안 나시죠? 나중에 프로그램 끝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명능수세
위에서 아래로 명능수세 이렇게 네 글자를 딱 쓰셨어요. 또 다른 족자에는 인지, 위, 덕 이렇게 네 글자를 딱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8글자를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전 뭐 모르는 가운데서 이해하기를 명능수세 당신의 이름과 능력, 재주와 사는 인생, 명능수, 사는 목숨, 수명, 네, 생활 이런 것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뭐 해석이라는 거는 뭐 아무나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능수세, 이분이 이 노승께서 저한테 외국에 나가가지고 저의 이름 뭐 어떤 유명세란다든가 유명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재주, 뭐 재주라는 게 저희끼리 만나서는 뭐 침 넣는 것밖에 더 있어요. 침술, 이 재주, 이거 의술, 이것이 또 세상에서 빛나기를 바라고, 저의 인생, 삶이 세상에서 아주 멋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명능수세. 또 한 족자에는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인지위덕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참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다. 덕이라는 것은 이제 커가지고 클떡, 큰 것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깨지고 조용하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이렇게 세트로 쫙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큰 그릇, 작은 그릇, 작은 그릇 쫙 이렇게 세트로. 사기 그릇도 세트로 이렇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도 안 나고 나중에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이 들어가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깨지든지 둘 다 깨지든지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시끄럽기나 하고 되는 게 없죠. 그래서 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마음을 크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이 노승께서는 제가 덕을 가지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은 모든 거를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또 일도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저가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일로 간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뭘 연상을 하느냐. 바다가 왜 저렇게 있느냐. 물이 많고 저렇게 큰 물, 멋있는 물, 색깔도 저렇게 아름답게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다가 생겼느냐, 만들어졌느냐. 바다는 물방울, 그 물방울 하나하나, 조그만 물방울, 빗방울 하나하나, 시냇물 물방울 하나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그 물방울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한 짓이 저렇게 바다, 아름다운 큰 바다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해변. 바닷가 옆에는 이제 해변이 있죠. 그 백사장. 쭉 이제 멋있죠.
스페인에 이제 백사장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해상에는 백사장이 많고 서해상에는 백사장이 좀 적고 그렇죠. 제가 있을 땐 그랬어요. 그 백사장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래밭이 생겼느냐 하면은 그 모래 알갱이 하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백사장이 됐다. 그 아름다운 백사장이 됐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살아라, 일을 해라. 그러려면은 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위덕, 참는 것이 덕이다. 덕을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얽어매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하고 성급할 때가 있죠. 아, 이거 빨리 안 되니까 요거는 집어쳐야 되겠네. 저거는 이러니까 뭐 사람을 바꾸든지 직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바꾸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노승 스님의 선물을 제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위덕, 참어라. 참는 것이 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아요. 편안하게. 나이 많은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제가 그분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그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죠. 침수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 다른 일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또 그분은 평생 도를 닦으신 분이고, 그 연세 95세 대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종로 5가까지 또 오셔가지고 강의 시간 20-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대로 저의 생이 대충 그런 쪽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스님의 공부를 하러 오셨을 때 학구열이라고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은 공부를 하시겠다는 그 열심,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그만 깨우침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올라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95세 되신 분이 그걸 배워서 어디다 뭘 써먹는다? 써먹으면 너무 좋죠. 이 의사라는 가치가 뭐냐? 의사의 가치는 뭐냐? 뭐가 의사냐 하는 건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의사가 뭐가 의사인가? 근데 의사의 가치는 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사의 가치는 뭐냐? 의과대학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1등으로 돈도 잘 벌고 유명하고 1등으로 잘 살고 차도 1등으로 제일 멋있는 차 타고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의사가 되는 가치, 그러한 삶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산다. 그것이 의사로서 사는 가치다. 멋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의사의 가치는 뭐냐 하니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밤에 야근도 하고
죽는 환자들 옆에서 간병해야 되고, 그참 뭐 환자들 뭐 시체, 예? 해부학 공부 들어가면은 그거 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 환자들 뒷바라지, 그 중병 환자들 뒷바라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의사의 일하는 모습인데, 그 자체가 그럼 가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사의 가치라는 건 뭐냐?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고스럽고 번거롭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고통을 받는 환자를 도와줄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치료해서 그 사람이 좋아졌다. 나섰다. 내가 도와줘고, 의사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회복됐다. 한 사람.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의사는 가치를 다 발휘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수년 동안, 평생 동안 공부해서 한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도와줄 수 있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의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또 한 사람을 그렇게 구해줬다 그러면은 이미 충분히 한 의사로서의 가치를 10분 발휘한 거다. 그거죠. 의무를 완수한 거다 이거죠. 그 사람의 사명을 완수했다. 다시 말해서 의사의 가치를 10분 발휘했다. 목적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뭐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한 수 배워가지고 뭐 10만 명 환자를 보고 100만 명을 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가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환자 제일 많이 본 유명한 의사다. 그것이 아니라 뭐 그러면 더 좋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공부를 죽도록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역경의 과정이다. 수업의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고쳐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나의 그 의업을 완성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의사는 과연 병을 한 사람이라도 고쳤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또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각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때 그냥 모면했느냐? 증세, 대증요법 해가지고 증세를 모면했느냐? 아니면은 원인 치료를 한번 해가지고 그러한 습관적인 질병을 확실히 한 사람이라도 나서줬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토론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옛날 대전에서 침공부하러 매일같이 올라오셨던 95세 대신 스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뭐 선물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정이 간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받은 그 감사함이란다든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의업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의학을 공부하는 길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선물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선물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릉수세 앞에 표지 화면에 있다 그랬죠. 명릉수세 여러분들의 이름, 성함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 세계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짜증나고 또 이게 무의미하고 또 허망할 뭐 그런 순간에 좌절하는 그런 순간에 그냥 무던하게 참으시고, 이 참을 인이라는 게 뭡니까? 심장 위에, 심장이 여기 있는데 칼이 이렇게 심장 위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칼을 갖고 지금 싸워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칼을 갖고 싸우는데 한쪽 사람이 한쪽에서 상대방 심장에다가 칼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의 심장에다가 칼싸움을 하다가 심장에다가 칼것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검도 선수들이 검도를 하다가 상대방의 심장에다가 딱, 그 검의 끝을 심장에다 딱 이렇게 얹었어요. 딱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탁 치고 뭐 또 합니까? 자기가 뭐 이소룡 해요, 지가? 그럼 딱 칼이 여기 얹어지면은 꼼짝 못 하죠? 어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칼을 탁 땅에다 놓고 항복하든가 목숨을 구하든가 아니면은 또 뭔가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칼을 착 누르겠죠. 착 밀으면은 심장이 콱 찔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항을 한 번 더 하려다가 대항의 의지를 가졌다가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뭐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든가 힘든 상황, 회의적인 상황, 또 지겨운 상황, 또 구역질 나는 상황, 이런 게 있을 때는 내 심장에 칼을 얹은 기분으로 꼼짝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을 잠깐 지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의업과 학업을 계속 하시면은 커다란 금자탑이 이루어진다. 스스로 금자탑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침구 업계에 또 인류,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아름다운 커다란 업적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루실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임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그 노승 95세 잡수신 그 나이 많으신 스님으로부터 받은 두 족자에 적힌 8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오늘 46회 영상 이민 수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의업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람있게 재밌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